윤석열 전 총장이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세우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고도 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의 자기 부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밤 12시까지 최대 6명이서 모일 수 있는 새 거리두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확산 시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 반지하 월세방에 살던 모녀가 살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망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후민정음 창제 당시 표기가 반영된 금속 활자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금속 활자로 1,600여 점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부하 직원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노선이 대폭 축소돼 논란이 이어졌던 GTX-D가 결국 김포와 부천을 잇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남 연결은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정치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퇴임 118일 만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권력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상징했던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충분히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로 변신한 윤 전 총장의 일성에 오늘 대한민국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15분여에 걸친 입장 발표를 통해 총 22차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1시간 이상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강한 언어로 비판하면서 무너진 자유와 공정,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문 구심점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 메시지와 앞으로 예상되는 행보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 윤봉길 기념관에 도착한 윤석열 전 총장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회견장 동선과 시스템까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에서부터 출발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윤 전 총장의 선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달라는 국민적 요구로 해석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선언문에선 자유를 22차례 언급했고 회견장 백드롭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썼습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10가지 중 9가지가 달라도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른바 반문 진영의 중심에 서서 정권 교체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 선 이상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말로 대선 도전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낮에 중계를 직접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윤 전 총장은 오늘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들로 문재인 정부를 회견 내내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한다고 했고 집권 세력이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부동산 실정으로 피폐화된 국민들의 삶을 거론하며 청년들의 아픔도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7차례나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예로 들며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말했던 부패 완판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고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권 교체를 7차례 언급했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면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관심을 모았던 건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지 여부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는 말로 입당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당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단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른 뒤에 입당 문제를 고민해 보겠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마타도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회견장에는 정진석,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같은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라는 가치 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다만 입당에 대해서는 과거 발언과 같다고만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언급하며 중도와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 집권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야권 통합에 대해선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는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이른바 엑스파일에 대해선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정치인으로서 첫날이었지만 사회자가 질문을 그만 받으려 하자 더 받겠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장소인 매헌 윤봉길 기념관 주변엔 행사 전부터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렸고 윤석열! 지지 화환이 50m가량 줄지어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청와대 반응이 궁금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아무 반응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당에서는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비판을 겨냥해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것이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직설적 화법이 인상적인 훌륭한 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최지원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진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출마하는 날이니 축하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것은 본인이 몸담았던 그 정부였는데 좀 그렇고.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의 비난은 더 거칠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했고
10원짜리 한 장 값어치 없는 선언문, 동문서답에 한심한 횡설수설이라는 악평도 쏟아졌습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엑스파일 논란을 겨냥해 조사하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잡는 매를 자처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그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꿈을 가져서는 안 될 부적격한 분이에요. 잘 씌워진 포장지도 벗겨지는 건 결국 시간 문제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중도 퇴임을 비판했던 청와대와 여권의 대선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이 인상적인 훌륭한 연설이었다며 입당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윤석열 전 총장의 뜻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70분간 거침없이 쏟아낸 현안 관련 발언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야당 반장 맡고 있는 김수홍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선언문이 9장 분량 상당히 길었는데 이게 문장마다 정권 교체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 기자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열의 9가지 생각이 달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예. 이른바 친문 강성 지지층 또 소수의 반헌법적인 세력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뭉쳐야 한다는 거죠. 윤 전 총장이 얘기해왔던 압도적 정권 교체론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예.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호남 지역과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선언문을 본 뒤 야권에선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표현이 상당히 격정적이었는데 이걸 윤 전 총장이 직접 썼다는 거죠? 네, 이 선언문 파일의 최초 작성일을 보면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름 동안 고심하면서 원고를 쓰고 고치고를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윤 전 총장이 선언문 정리를 하면서 정말 분노가 끌어올랐다, 쓰다가 울컥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다가 목도하게 된 권력의 민낯에 대한 기억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언문에서는 뭐 그랬는데 이어져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에 대답하는 거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느껴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 등 경쟁 주자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말을 아꼈고요.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다는 말로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질의응답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반감을 갖고 계시진 않았는지?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 또 정치적 강자를 어떤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 그건 아주 최고의 부자들한테만 때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나빠.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예, 지금
김 기자가 준비한 이 화면에도 엑스파일 문제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까? 네, 엑스파일 논란에 대한 질문도 있긴 있었는데요. 예. 이 당초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윤 전 총장이 직접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예.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예. 답변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인데 전직 검찰총장이 정치로 뛰어든 부분, 그래서 결국 검찰총장 당시의 정치적 중립성도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앞으로 나올 텐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이 과거 총장을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있었다면서도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평화를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다만 주적이 있어야 국방교육도 제대로 하고 훈련도 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생각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예, 윤 전 총장 취재도 이제 야당팀 몫이죠. 네. 예, 일단은 앞으로 바빠지겠군요. 예, 김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95명으로 월요일 통계치로는 올해 초 이후 25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됐고 강력한 감염력을 가진 델타 변이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은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800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2주간 수도권 유흥시설과 식당 등 18만여 곳을 긴급 점검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지만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까지 속속 보고되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방역에 도입한 이동형 PCR 검사입니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 우려가 큰 학원가에도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환자 비중이 한 달 새 74%까지 늘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별 방역 대책의 일환입니다.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일단 새 자치구는 반드시 이제 찾아가는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할. 최근 감염이 잇따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18만 4천여 곳에 대해선 집중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위반 시 가태료와 집합 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경기도는 취약업종 종사자의 주 1회 검사를 권하고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엔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방역의 최대 선구처입니다.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7월 초부터 특단의 방역 대책을. 델타 감염 우려 속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7월 말부터 학원 강사 등의 우선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4개국을 변이 유행국에 추가해 격리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교육부가 방학 기간 수험생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예고하면서 백신 접종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허수 지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9월 수능 모의평가 지원이 시작됐는데 한 학원에선 절반 이상이 25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백신을 맞기 위해서 지원한 사람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재수학원. 어제부터 9월 모의평가 접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1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42명 접수에 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25세 이상이었고 30대는 54명, 40대 이상도 6명이나 됩니다. 그때는 한 25세 이상이 한 20%대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얘기가 되고. 다른 학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부분 1시간 안에 마감됐고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곳에선 새벽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접수였는데 학생들이 6시부터 줄을 서가지고요. 이렇게 모의평가 신청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진 건 백신 접종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응시만 하면 30, 40대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학원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재수생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빨리 맞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정말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부는 학원 접수가 마감돼도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죠.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에서는 6인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숨통이 트인다며 반색합니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가 아직은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안합니다. 유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 낮부터 전화가 이어집니다. 네네네. 다음 달부터는 6인까지는 예약이 됩니다. 네. 몇 시죠? 네네네. 알았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6인 이하,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면서 예약 문의가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로 씨름하던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단체 안 받고는 영업이 힘들어요. 규제가 풀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완화되는 거리두기 방안에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저녁 없는 삶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렇게 접촉자들이 많아지다 보면 또 확진자가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은 또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한 7개월 가량을 지금 저녁끼리 회식도 못 하고 직장인들 친목도 다지기 좀 어렵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세대 간 반응도 달랐습니다. 20, 30대는 44.9%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회식이나 워크숍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40, 50대는 31.7%만 회식 자제를 선호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만 회식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너무 강압적인 회식 문화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7달 만에 풀리는 5인 이하 집합금지, 코로나가 회식 문화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월세방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생활고를 겪었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정부가 공언해 왔는데 그러나 비극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일요일 새벽. 일주일 넘게 연락이 끊긴 모녀를 찾아온 친척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 3-4장 분량의 유서엔 생활고에 시달린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인 모녀의 단칸방에선 쌀과자 등 과자 봉지가 세간살이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유족분들도 지금 못 만나본 상태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숨진 모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아닌 데다 전입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취약계층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신상 파악이 정확히 아직은 안 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어디에서 왔고 이런.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고 사망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조선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조선 전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 표기가 반영된 금속 활자입니다. 이 한글이 그러니까는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들기 시작한 초창기 때의 것이니까는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인쇄본을 통해서 기록으로만 확인됐다가 그 모양을 나타낸 활자가 출토된 겁니다. 발견된 금속 활자만 1,600여 점에 물시계와 천문기구의 부품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유물들 학자들이 보기에는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학계의 연구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학계의 평가를 전하겠습니다. 탑골공원 옆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진의 유적에서 조선시대 금속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깨진 항아리 속 금속 활자 1,600여 점.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시기 동국정운식 표기가 인쇄본이 아닌 실물 활자로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대자, 중자, 소자, 특소자 등 다양한 크기의 활자가 확인됐고 하고, 하며, 신이처럼 인쇄 편의상 두 글자를 한 번에 주조한 연주 활자 10여 점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국립중앙박물관 금속 활자보다 20년 이른 세종대의 갑인자로 추정되는 한자 활자도 이목을 끄는데 실제 확인되면 구텐베르크 인쇄기보다 앞섭니다.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과는 한자 활자는 그보다 더 앞선 시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천문시계인 일성 정시위와 물시계 부품인 주전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조선시대 총통 8점과 제작 시기가 명확히 새겨진 동종이 시전 상인들의 집터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왕실과 궁궐과 관련된 이 최고 수준의 유물들이 폐기가 돼서 재활용이 되려고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이건 향후 앞으로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될. 유례 없이 발굴된 유물들로 조선시대 활자 인쇄술과 과학기술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부하직원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라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여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직원 2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물론 오 전 시장 측이 계속 부인하던 강제추행 치상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장으로서 공적 공간에서 범행을 한 것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고 치매 등 인지능력 장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을 법정 구속하고 부산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선고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좀 가중처벌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사한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의 약식 기소됐던 이재용 부회장. 어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발견해 송치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7일 동종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구형량 등이 바뀔 수 있다면서 정식 재판 회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서는 수사 중단이 권고됐지만 기소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전망이 나왔었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2건의 형사 재판이 남은 만큼 삼성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서 리그를 떠났던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복귀가 불과 4개월 만에 추진돼서 비난 여론이 있는데요. 여론 악화에도 복귀 추진이 계속되자 배구 팬들이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복귀를 추진한 걸까요? 오늘은 다시 불붙은 배구의 학교 폭력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 흥국생명 본사 앞에 정차된 트럭.
학폭 가해자의 컴백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 리그를 떠난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복귀를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복귀의 시도를 거는 이재영, 이다영과 이들을 돕고 감싸면서 팬들이 기만하는 흥국생명, 대한배구연맹의 팬들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발단은 흥국생명이 이들 자매의 리그 복귀를 추진한 것이었죠. 흥국생명 측은 지난 22일 등록 마감일에 맞춰 이재영, 다영 자매를 선수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재영은 구단 소속으로 이다영은 그리스 리그로 이적해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죠. 당장 온라인에선 분노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흥국생명 미쳤다, 어이상실 등 이들의 복귀를 규탄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복귀 반대 시위를 지원하는 모금 행렬도 이어졌죠. 두 선수가 중학생 시절 저지른 학교 폭력으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를 당한 건 지난 2월. 현직 감독으로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 달 만인 지난 4월 두 선수는 자의가 아니었다며 SNS에 올린 사과문을 돌연 삭제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해 지난주 경찰 조사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4개월 만인 6월 리그 복귀와 해외 진출을 계획한 거죠.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반성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고소를 했다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여론이나 눈치 보면서 좀 잦아들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초 두 선수에 대한 프로연맹 차원의 징계는 없었던 만큼 연맹도 복귀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 논란이 커지자 흥국생명 측은 입장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지만 끝끝내 복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죠. 결정된 건 아직 없어가지고요. 결정이 되면 등록을 하거나 안 해서 입장문 낼 것 같은데요. 학폭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오로지 복귀만을 계산하는 선수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구단을 어떻게 봐야 할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한 3층 건물을 집어삼킬 수준의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좀 수그러들어서 소방관 5명이 3층으로 향했는데 순식간에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선 물류센터 화재 당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방관 모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후 상황 이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불이 난 3층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변에 있는 50층이 넘는 고층 건물까지 연기로 뒤덮입니다. 그 연기가 계속 들어와갖고 이제 깼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제 불이 그렇게 나 있더라. 오늘 새벽 5시쯤 울산의 한 상가 3층 미용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옥상에 살던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관 5명이 진입한 3층 내부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층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들은 치솟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최대 4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방화복도 열기에 녹아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인명 검색을 위해서 같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갑자기 불길이 더 세지면서 다행히 창문 아래에는 에어네트가 미리 설치된 상황이라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상탈출한 소방관 5명은 크고 작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 당시 산후조리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안윤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산소통을 맨 소방대원들이 천장을 뜯어내고 물을 뿌립니다. 건물 밖에선 환자복을 입은 여성들이 차례로 대피합니다. 오늘 낮 11시 39분 서울 종로구 한 산후조리원 2층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등 42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후조리원 주방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후드에 붙은 기름 찌꺼기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주방 후드에서 시작된 불이 천장 위 배관으로 번지면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된 거예요. 그 위쪽에서 저기 하게 되면은 그 사이렌만 터지고. 산후조리원 측은 산모와 신생아를 다른 지점으로 옮기고 화재 안전 설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이 김포와 부천을 잇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강남까지 이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GTX-B 노선을 공유해서 용산까지 환승 없이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 시민 교통지옥 국토부는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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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와 부천만 연결하는 초안으로 소위 김부선 논란과 함께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GTX-D 노선. 정부가 결국 D 노선을 초안대로 확정했습니다. 대신 GTX-B 라인을 같이 써서 김포에서 여의도를 거쳐 용산까지 환승 없이 연결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경제성, 그다음에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투자 규모에 대한 어떤 균형.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는 최대 17분, 용산까지는 20분 단축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검담과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잇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 4월 초안 공개 이후 강남 직결을 강하게 요구했던 지역 주민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말 차량 시위까지 예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제자리 걸음식으로 하니까 이제 김포가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용산에 볼일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직장이나 다 그런 게 뭐 2호선 중심지 이런 데 있고. 광주 송정과 서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막판에 철도망 계획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당정이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인데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더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슈퍼 추경이고 이미 정해진 예산까지 합치면 역대 최고인 36조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백신, 고용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네 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으며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에서 30만 원가량 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440만 가구가량이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8월부터 더 쓴 카드값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지난 4차 때인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보편 지원을 추정했던 여당과 하위 70% 지원과 캐시백을 내놨던 정부가 절충한 모양새지만 사실상 보편 지원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한정돼 있는 돈을 쓰는 거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당정이 합의를 했지만 다음 달 국회 통과는 남아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추경이 수정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며 합의안 변경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위 80%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의 하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 가운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누구나 쓰는 것이어서 정부가 물건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또 소비 진작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일단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기본 계획부터 좀 들어보죠.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합쳐 3분기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더 쓴 돈의 10%를 환급받죠. 그러나 무제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1인당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3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3분기 들어 300만 원 정도를 더 써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0만 원 정도를 더 써야 캐시백 제도의 최고 수혜를 누리게 되죠. 예, 그런데 같은 100만 원, 같은 300만 원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체감하는 게 많이 다를 텐데 우리 국민들이 평균 한 달에 카드를 얼마나 씁니까? 네, 한국은행이 집계한 카드 사용 금액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달 카드 소비는 177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달 177만 원을 쓰던 사람이 이 카드 소비를 석 달 동안 300만 원 정도 늘려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 이상 소비를 더 해야 30만 원 환급이 가능해지죠. 자, 그렇다면 뭐 여유가 아주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한도액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겠군요. 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오늘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이 정책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단 이를 통한 혜택이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여기서 쓴 카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 여력이 있어도 이 환급받을 수 있는 사용처에 제한이 많아서 얼마나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시백 받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살 물건을 텔시장까지 가서 사느냐. 그 때문에 전동시장을 갈 것이냐. 어쨌든 이 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줄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총 1조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캐시백 대상이 되는 카드 발급자는 4,249만 명이라고 하니까 수혜자는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봐야겠죠. 정부 계획대로 이렇게라도 소비가 살아난다면 경기 부양에 큰 힘이 되겠지만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3분기에는 이보다 더 많이 써야 하고 이 제도가 이어진다면 4분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예. 3분기에 2분기보다 이제 더 많이 써야지 준다는 건데 굳이 3분기에 그럼 더 많이 쓰면 4분기에 안 쓰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려면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AI 교육 컨퍼런스 TV조선 HT 2021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주제로 성큼 다가온 AI 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 교육 개혁이 언급됐는데요. 한국이 이 선진 교육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원, 김아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손을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역설합니다. 지식 전달은 하이테크인 AI 인공지능에 맡기고 교사는 창의성과 인성 교육 등 하이터치로 학교를 바꾸자고 말합니다. We've already seen the promise of this approach in Asia, in Vietnam, in India. 유니콘 기업 고잭을 일군 35살의 젊은 혁신가는 저개발국의 교육 격차 해소를 강조합니다. 학교 밖 기업 등에서 개설한 2만 개의 강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Every world-class or high-quality company, NGO, multilateral organization, or big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ion, etc., any high-quality institution can now be a mini university.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경북도 등 5개 시도,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미 AI를 이용한 HT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 추진 TF팀을 이미 신설했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과 아시아교육협회, 류이드가 주관하는 HT 2021은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스타트업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에듀테크 시상식인 GES 어워드에 한국이 최초로 참석합니다. 이번 HT 2021에 참여한 국내 스타트업들 중 최종 선발된 3개 기업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GES 어워드는 미국과 일본 등 36개 나라에서 3,500개의 스타트업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에듀텍 스타트업들에게도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본국에서 열리는 세미파이널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에듀텍 스타트업 어워드에 영국에서 열리는 최종 결승에 진출한 스타트업은
구글과 아마존 등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AI를 이용한 교육은 글로벌 교육 스타트업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Technology offers us a way to deal with the differences in the learning starting point and the learning progress of students. 한국 교육 스타트업 중에는 이미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이 된 곳도 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 방식에서는 제공받지 못했었던 성공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데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HT 2021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교육 스타트업 양성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사고 엿새째인 오늘도 실종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민 우려 속에 사고 근처 아파트 안전 점검도 시작됐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비바람이 쳐도 구조 작업은 쉬어갈 수 없습니다. 잔해 속에서 빈 공간이 발견돼 생존자를 더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In the right void, there could be survivors still today. 4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추가 붕괴가 있을 수도 있어 속도는 더디고 조심스럽습니다. They witnessed a rescuer tumble 25 feet down the mountain. 수색 중에 시신 2구가 더 나와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15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아파트 붕괴 조짐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거주자들은 건물이 평소 흔들리고 싱크홀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We had cracks in our building from the construction next door. The roof was leaking in the garage. There was water. I knew this was a problem.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다른 건물에서도 위험 징후가 드러났습니다. There are columns and concrete floors cracking, rusted rebar and cables that support the concrete. 플로리다 해안의 시 당국들은 40년이 지난 해변의 건물들에 대해 안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베트남 전쟁 영웅 람보가 전우를 만나러 산골 마을에 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그를 불황자로 여겨 쫓아내려는 보안관에게 맞서다 유치장에 갇히죠. 취조와 린치를 당하던 그는 산속으로 탈출해 외로운 전쟁을 시작합니다. 옛 특수부대 상관이 무전으로 설득하자 람보가 정당 방위를 말합니다. They drew first blood, not me. They drew first blood. 영화의 원제목 퍼스트 블러드는 먼저 공격해 싸움을 건다는 뜻입니다. 전북 정읍 시가지를 흐르는 정읍천 다리에 재미난 조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애꿎은 스파이더맨이 낚시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스파이더맨과 당황한 낚시꾼. 이제 곧 싸움이 벌어질 판인데 말릴 수도 없고 딱합니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을 경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정의와 공정을 구현할 시대 정신과 비전이 있는지 입증해 보여야 할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권력에 가전 핍박을 당한 끝에 물러난 지 넉 달 만입니다. 지난 2년 그가 걸어온 길은 냉혹한 정치 권력이 빚어낸 하나의 역설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를 환영하는 것도 검찰의 독립과 중립, 원칙과 법치를 지키려다 탄압받았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야권의 대선 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원전 감사를 했다가 사퇴 압박을 받았고 수사 대상까지 됐습니다. 김 전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이었다가 결국 교체됐습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인사들이 유례 없이 집권 세력의 대척점에 서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사정기관의 두 축,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정치로 내몬 장본인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과 집권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독립과 정치 중립을 존중하고 보호했습니까?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사표를 받아들이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군왕을 깨우쳤던 맹자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6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누가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나 였습니다.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에서도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내일도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불안정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츰 북상하면서 금요일부터는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에는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9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